인간이라면 누구나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큰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혼, 보험, 가족이라는 둘레, 알아야 당하지 않는 법. 언론에 소개된 한 가족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조금 이상한 것 같아. 항상 보면 외삼촌이라는 분도 뭔가 껄렁껄렁해 보이고, 아까 일 끝나고 시댁에 가보니까 어머니랑 외삼촌이 나한테 아버님 보험 몇 개나 있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니겠지? 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현재 전자제품 가게에서 안마의자 판매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굴삭기 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 둘 사이에 아직까지 아이가 없다 보니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저희 부부는 현재 시댁 옆집에 자리를 잡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신혼집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불편할 것 같아서 싫었죠.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댁 식구가 가까이 살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시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했고 결국 제가 한 발 굽히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워낙 잘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신경 쓸 것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셨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생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남자를 너무 좋아했고 만나고 다닌 사람들에게 돈을 펑펑 썼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가 이혼을 마음먹은 그날에도 전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 들어와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보, 내 친한 동생이 요즘 빚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여유가 있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도와주면 본인이 몇 년이 걸리든 꼭 갚겠다고 하던데 내 친한 동생인데 도와줄 거지? 시아버지는 본인이 왜 안면도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냐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전 시어머니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한테 가져다 바치는 것을 본인이 모를 줄 아냐고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본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이들을 핑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고 그날 이혼 통보를 하셨대요. 그러나 전 시어머니는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혼을 하자는 말씀을 거절하셨죠. 결국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통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두 분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시어머니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연락이 오더라도 아예 무시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여자라서 엄마한테 애착 관계가 더 깊었던 것이지 두 분이 이혼하신 후에도 몰래 찾아가고 집에 데리고 올 정도로 엄마를 좋아했대요. 시아버지는 혹시나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까봐 만류를 했지만 시누이는 끝까지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다녔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전 시어머니에게 도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던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옆집에 살고 계시니까 큰일이 없으면 매일 시댁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곤 했었거든요. 일이 있던 그날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댁에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를 따라 집에 오신 전 시어머니가 물건들을 몰래 훔쳐 달아나려다가 저희에게 들키게 되었죠. 그것도 집에 있는 음식들이며 시아버지 방에 있던 금두꺼비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챙겼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남의 물건까지 챙겨 달아나려고 해요? 음식에 아버지 방에 있던 금두꺼비까지 알뜰하게 챙기셨네요.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이혼까지 당했으면 이 집에 발을 붙이지 말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전 시어머니는 빚이 많아서 먹고 살 길이 걱정되어 그랬다면서 본인을 그냥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힘을 써서 손에 들려있는 몰래 챙긴 물건들을 빼앗았죠. 그리고는 시누이 쪽을 바라보면서 제정신이냐고 이 사람을 왜 집에 들여보낸 거냐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시누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던 것인지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전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아예 출입금지까지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나중에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누이에게 누구 마음대로 그 여자를 집 안에 들이냐면서 한 번만 더 집에 들이면 쫓아내겠다고 불호령을 내리셨죠. 아버지, 저도 고등학생 때 이후로 엄마 데리고 온 거 처음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집에 가보고 싶대서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밥상 차리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누이는 입을 쭉 내밀고는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며 삐진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대처하셨죠. 한 번만 더 집에 발을 들이게 하면 가족이고 뭐고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시누이는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집안이 순식간에 싸해지고 본인이 불리해지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누이는 2번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죠. 상황을 보니까 시누이조차도 연락이 안 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그날로부터 2일이 지났을 때 시누이가 남편에게 달려와서는 전화 한 번만 해보라며 닥달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데 걱정이 안 되냐면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방방 뛰는데 정말 한숨만 나왔죠. 남편은 시누이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애기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게 뭐냐면서 어차피 돈 필요하면 연락 오게 되어 있다고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괜히 들쑤셔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러자 시누이는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저에게 다가와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부부가 전화하면 바로 받을 거라면서요. 평소 저희 남편이 까칠하게 굴다 보니 그 사람은 저희 부부가 전화를 걸면 바로 받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남편 눈치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삐진 것인지 획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2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시댁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누이는 27살이라는 나이에 술집 운영을 하는 아주버님을 데리고 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도 새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고 재혼을 하게 되었죠. 시누이는 결혼하기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짝을 만나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빚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그 빚을 갚아주신 후 상의도 없이 집에 데리고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2분 결혼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버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결혼까지는 생각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보고 연애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무작정 집에 끌고 오시면 어떡해요. 게다가 재산 한 푼 없어서 빚도 갚아주셨다면서요. 저는 이 결혼 인정 못해요. 시아버지는 2 남매에게 할 만큼 했으니 시어머니로 인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자식들 허락받고 살아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며 크게 화를 내셨죠. 그러나 2 남매는 펄쩍 뛰면서 연애면 몰라도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다 늙어서 돈 한 푼 없는 여자를 만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다며 막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돈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은 폼이냐면서 말 한마디 없이 하신 결정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2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면서 그냥 인정을 하라는 식으로 나왔죠. 시아버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머리를 짚고 연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시아버지는 저도 반대 입장이냐고 물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월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든 분이어도 그게 결혼의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던 시어머니가 생기는 건데 조금 부담스럽네요. 시아버지는 다들 반대를 외치니 서운하셨나 봐요. 왜 본인 생각만 하냐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은 재산 한 푼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결국 등골만 휘는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식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돈 받아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재산을 쓰면서 살 거니 건들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시어머니와 혼인신고 같이 살 거라고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식들은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면서 제 손을 붙잡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날 일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던 것인지 자식들과 연을 끊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옆 동네에 살고 계시는 큰아버지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나 봐요.
신우이의 말을 듣고 큰아버지는 주말 일찍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버지 여자 데리고 왔다면서. 들어보니까 재산 한 푼 없고 빚만 있어서 다 갚아주고 데려왔다는데 이게 정말이냐? 아니 니들은 안 말리고 뭐했어? 가까이 살면서 대체 뭐하고 있었길래 이런 사단을 만들어? 큰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시아버지 좀 말려달라며 매달렸어요.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는다면서요. 그러자 큰아버지는 자식들 말을 안 듣고 뭐 하는 거냐면서 노발대발하셨죠. 그리고 곧장 시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시더라고요. 큰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금방이라도 집안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는 염려가 되어 저희 두 사람도 큰아버지 뒤를 졸졸 쫓아갔어요. 큰아버지는 시댁에 발을 들이민 것과 동시에 시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셨죠.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면서 가족들 동의도 안 구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를 방 안으로 들여보낸 후 큰아버지에게 본인이 결혼하는데 왜 가족들 동의가 필요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큰아버지는 더 크게 화가 나신 듯 보였습니다. 집안이 울릴 정도로 노발대발하셨죠. 본인이 형인데 왜 말을 안 듣냐고, 집안에 결혼 같은 대소사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며 큰 소리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이 결혼은 안 될 말이라며 방방 뛰셨어요. 아니 우리 집애를 왜 형이 신경 써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을 둘이나 두고 있는 애비인데 이 정도 결정은 내가 해요. 그러니까 저 여자 내보내라느니 이상한 헛소리 하려면 내 집에서 나가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공표하시더라고요. 결국 큰아버지도 시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 결혼을 말리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냥 두 분의 사이를 인정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었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인지 달갑지는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아버지는 무서우리만큼 단호하셨고 이미 시어머니는 시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결국 두 분 사이를 인정하게 되었죠. 사실 옆집에 살고 있으면서 시아버지와 남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께 찾아가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나이도 있는데 무슨 식이냐면서 시누이 결혼식이나 신경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끝까지 만류하셔서 혼인신고만 한 후 간단하게 사진 한 장만 찍고 끝내셨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도 결혼을 하게 되고 시아버지도 재혼을 하게 되어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기본만 하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게 불만이었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에게 불만을 이야기했나 봐요.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니 시어머니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 한 가족이 되었으니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라고 하셨죠. 혹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얼떨결에 두 분 사이를 인정하긴 했지만 솔직히 많이 불편해요.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친해질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도 정리가 되겠죠. 시아버지의 말씀이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가족으로 인정을 했음에도 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시어머니가 뚝 하고 떨어진 거나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친해질 수 있겠어요. 게다가 시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말이나 늘어놓았다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시어머니도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성질을 부린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보라며 노력을 해보라고 하셨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친오빠인 외삼촌이 집안의 골칫덩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편의상 남편 입장에서 외삼촌이라 부를게요. 제 이막,
기묘한 보험료에 얽힌 가족들. 시어머니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조금의 빚이 문제였지만 그 남자는 사고를 치는 크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돈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두 분이 결혼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재산이었죠. 한 번은 저녁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누군가 했더니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그 남자가 술을 먹고 친구와 다퉈서 경찰서에 붙잡혀 있으니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식사를 하다 말고 경찰서로 찾아가 외삼촌을 집에 데리고 오실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죠. 자식들 보기 창피하다면서 이제 경찰서 좀 그만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래, 자네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앞으로는 내가 주의할게. 그런데 내가 합의금 해결할 돈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오늘 합의금은 자네가 해결해 주는 거지? 외삼촌의 당당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황당해서 벙쪄 있었어요. 그러나 외삼촌은 눈치 따위는 밥 말아 먹었나 봐요. 요즘 시국이 안 좋으니 보험팔이도 잘 안 된다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결을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도 외삼촌 말에 보태면서 좀 도와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그 말에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사고를 쳐놓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아버지가 빚 갚아줬으면 됐지. 하다 외삼촌 합의금까지 내놓으라는 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팔이가 안 되면 부어라 마셔라 술까지 퍼먹고 친구랑 다툴 시간에 일이나 찾아서 하세요. 남편의 말에 외삼촌은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애 교육 참 잘 시켰다고 어른들 대화하는데 큰 소리치라고 가르쳤나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결국 온 가족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합의금을 주던지 말던지 본인이 결정할 일을 하면서 외삼촌과 저희 부부를 밖으로 내쫓아내셨죠. 시어머니는 외삼촌이 쫓겨난 후 합의금 좀 도와달라면서 조심스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합의금 문제는 죄 지은 사람이 직접 해결을 해야 한다고 알아서 하라며 단칼에 거절하셨대요. 외삼촌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설득해 보려고 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결국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외삼촌은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집에 자주 찾아왔었어요. 시댁에 와서 식사도 하고 이것저것 캐묻기도 했죠. 한 번은 일 끝나고 반찬 좀 해놓으려고 시댁에 찾아간 저를 보더니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피는 안 섞였어도 이제는 본인 가족이니 보험 전문가인 본인이 봐주겠다면서 알고 있는 거 다 털어놓으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갑자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은 왜 확인하시는데요? 다 남편이 가입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남편 고등학교 친구 중에 보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잘 알아보고 가입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외삼촌도 유능한 보험 설계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체크해 줄 테니 보험 증서나 이런 게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외삼촌은 선의로 물어보고 체크해 주겠다고 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대충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죠. 물론 제가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수상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 평소 두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큰 듯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자꾸 시아버지의 재산을 코치코치 묻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보험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보험금을 노리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캐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죠. 그냥 나중에 남편에게 자세히 확인해보고 얘기해주겠다고 한 후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두 사람이 수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행동이 이상하고 외삼촌은 뭔가 껄렁껄렁해 보여서 더 수상하다면서요. 보험 몇 개 가지고 있냐고 이것저것 캐묻는데 혹시 못된 짓 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설마
지금 보험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다가는 본인 일자리가 날아갈 텐데 목숨 걸고 그런 짓을 하겠어? 따지고 싶어도 증거물이 없으니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가족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안 좋게 보여도 받아들여야지 뭐 어쩌겠어. 남편은 찜찜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나왔죠. 설마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못된 짓이라도 하겠냐면서요. 저도 두 사람이 수상해 보였지만 남편 말대로 증거물은 없으니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이면 폐가망신한다는 말도 있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건지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들이닥쳤죠. 어느 날 시노이 부부가 저희 집에 다급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다짜고짜 저희 부부에게 돈 좀 해달라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죠. 오빠, 나 돈 2억만 해주면 안 될까? 지금 가게 대출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 시국이 안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뚝 끊겨 연체를 많이 했더니 돌려막기도 안 되고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야. 아주버님도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억만 부탁한다고 했죠. 가게가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면서요. 남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두 사람은 저희 앞에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 테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 콧물을 쏟았죠. 그러나 도와주고 싶어도 저희 수중에 2억이라는 큰 돈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시국이 안 좋을 때 2억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둘 다 직장인으로 있는데 그 큰 돈이 신용대출로 나올 리도 만무했죠. 남편은 두 사람에게 그 정도 돈이 나올 능력은 없다면서 차라리 시아버지께 부탁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보다 여유가 있는 것은 시아버지밖에 없다면서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보라고 했죠.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들러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2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 거면 그냥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 찾아보라고 하세요.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게를 살릴 이유가 있냐면서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는 시누이 부부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신 듯 보였습니다.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 2억을 갚아서 가게를 되찾아오면 뭐가 달라지냐고 하셨대요. 갚아준다고 해서 다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가게는 경매로 넘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아주버님은 가게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시누이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두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남편은 시누이 손에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가게 문제가 잘 해결이 되길 바랬죠. 그러나 약 한 달 뒤 안타깝게도 시누이 부부는 돈을 구하지 못했는지 결국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말씀대로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주버님 가게가 경매로 낙찰이 되면서 빚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고 시누이가 피부과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생활비 정도는 충당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의 곧바로 아주버님은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빚도 청산할 생각이라고 했죠. 비록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지만 일이 해결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 부부 일이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일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어요. 시댁의 시어머니께서 외삼촌 후배라는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외삼촌이 생활비가 없다면서 돈을 빌려가 놓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누님, 저 기억하시죠? 20대 때 종종 집에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누님, 예전에 살던 동네에 찾아갔다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형님이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연락도 끊어버려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면서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대신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외삼촌이 살고 있는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했죠. 시어머니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오빠가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네 말만 믿고 무작정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줄 수도 없고 또 사실이 아닌데 주소를 넘겨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전화번호만 남기고 가. 그 사람은 전화번호만 놓고 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도망갈지 누가 아냐면서 당장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만 걸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뭐하러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냐면서요. 그 사람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아온 건 아니지만 외삼촌과 최소한 전화 한 번이라도 해봐야겠다고 했죠. 그 사람은 시어머니가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지 않으면 곧장 경찰에 신고해서 빚을 받아내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 사람의 성화의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외삼촌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고 나서 거의 바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심 전화를 받지 않기를 바랐던 듯 보였죠. 그러나 전화는 연결이 되었고 그 사람은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낚아채 외삼촌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돈도 못 받고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람은 외삼촌에게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냐고 빨리 돈을 갚으라며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정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했죠. 그러나 외삼촌은 당황한 티 하나도 없이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너는 왜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러냐? 누가 네 돈 떼어 먹는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 생기는 대로 갚는다고 문자까지 보내는데 왜 거기 쫓아가서 재촉을 하고 있어? 내가 조만간 연락할 테니까 그만하고 그 집에서 얼른 나와. 외삼촌은 본인 할 말만 하곤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돈 빌려간 사람 태도가 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격분했죠. 그러나 시댁에 계속 그러고 있어봤자 빌려준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듯 보였어요. 그 사람은 한 달 줄 테니까 그 안에 돈 갚으라고, 만약 기한 안 지키면 바로 고소 들어갈 거라면서 외삼촌에게 똑바로 전화라고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외삼촌이 조만간 연락한다고 하길래 갚을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을 구석은 시아버지뿐이었나 봅니다. 그 사람이 다녀가고 2일 정도 지났을 때였죠.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뻑하면 외삼촌이 쫓아오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앉아서 저녁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외삼촌은 밥 먹을 정신 없다면서 대놓고 시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죠. 5천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갚을 돈을 이야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본인이 급해서 자존심도 굽히고 후배에게 빌렸는데 한 달 안에 갚으라고 재촉을 한다면서 시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기를 바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자식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돈 부탁은 무조건 거절합니다. 얼마 전에 딸 부부도 와서 돈 좀 해달라고 싹싹 빌고 갔는데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아버지는 외삼촌의 돈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예전부터 돈 문제는 확실하게 대처를 하셨죠. 한두 번씩 도와주다 보면 호의가 권리가 된다면서 돈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않으셨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녹음을 해놓던지 각서 한 장이라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남매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시아버지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시누이 부부일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정말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시댁에 찾아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그만큼 시아버지가 단호하신 분이었기에 결혼 전 시어머니 빚을 갚아줬다고 했을 때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족이 되고 나서 돈 문제가 연달아 터지다 보니 시아버지도 심기가 안 좋으셨나 봐요. 평소 같으면 좋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외삼촌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듯 성질을 부렸습니다. 가족끼리 정말 너무하네. 자네 내 동생 데려갈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오빠인 나도 친가족처럼 아끼고 잘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자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었어? 정말 실망이네. 시아버지는 친가족처럼 아끼고 잘해주겠다 다짐은 했지만
매번 돈 문제에 휘말리는 외삼촌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줄 생각은 없었다며 조금 더 확실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시아버지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끝까지 넘어가지 않으셨죠. 결국 외삼촌은 시아버지에게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외삼촌은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삼촌은 단순한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시댁에 자주 찾아왔어요. 그렇게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날을 맞아서 온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죠. 매년 시아버지 생신날이 찾아오면 직접 미역국과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대접했기에 그날도 저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보니까 웬일인지 다들 일찍 와 있더라고요. 외삼촌은 물론이고 시누이 부부도 약속 시간이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도착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나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았죠. 그런데 다들 옹기종기 모여 외삼촌에게 보험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 부부는 당장이라도 상품을 가입할 듯한 표정이었죠. 외삼촌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너무 없다면서 암보험과 생명보험을 권유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보험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팔랑귀인 시누이는 외삼촌 말에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젊으니까 암보험은 나중에 가입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외삼촌, 제가 가입할 만한 상품 몇 개 추천 좀 해주세요. 외삼촌은 시누이의 말에 아주 신이 나서 이것저것 추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에도 일반인이 쉽게 가입하기에는 보험 금액이 너무 컸죠. 순간 저는 외삼촌이 보험팔이가 안 되니까 가족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구나 싶었어요. 몇 달 전 후배에게 진 빚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애초에 눈치를 챈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가족에게 어떻게 장사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되시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끼어들어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시누이를 말렸습니다. 아가씨, 설마 보험 가입하려고 상담받는 거예요? 얼핏 들으니까 일반인이 가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외삼촌, 아무리 요즘 시국이 안 좋아도 그렇지 가족들한테 이렇게 큰 금액으로 가입 유도를 하시면 어떡해요. 저의 말에 외삼촌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외삼촌이 사고는 좀 치긴 했어도 가족들 등쳐먹을 정도로 못된 신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면서 편을 들었죠.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 시누이가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귀가 얇은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왜 그러나 싶었지만 일단 시누이를 최대한 말리려고 했죠. 사실 제가 웬만해서는 남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 편이에요. 괜히 나섰다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외삼촌이 추천해준 상품은 정말 혹할 정도의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대책도 없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가입 진행을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도 외삼촌의 말에 홀린 것인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나 외삼촌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 속에서 보험 상담 서류를 꺼내 시누이 부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시누이 부부에 이어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앞으로 가입할 만한 보험을 외삼촌에게 추천을 받는 거예요. 오빠 애들 계약 서류 작성하고 나면 우리 남편 앞으로 들 만한 보험 몇 개 추천 좀 해줘. 나이도 있는데 이참에 생명보험 몇 개 들어놔야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라도 제대로 대비해 놔야지. 시누이가 비싼 보험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시아버지 생명보험까지 추천을 받고 있으니까 황당했죠. 솔직히 시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데 일이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시어머니 말씀처럼 사람 일 한치 안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장 빡빡하게 해서 비싼 생명보험을 들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업에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굳이 비싼 돈 들여 보험에 투자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면서 따로 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추가로 더 들어야 하냐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시누이 부부가 나서서 방방 뛰는 거예요. 아무래도 외삼촌에게 단단히 홀린 듯 보였죠.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서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남이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냐고 모함을 했습니다. 정말 실망이라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도 부모나 다름없다는데 어떻게 보험 가입을 만료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이 보험 설계사인데 설마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라도 치겠냐고요. 그들은 시아버지 나이도 있으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오히려 보장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효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을 빠져나와 퇴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보험 가입은 왜 하는데? 얼마나 높은 금액의 보험을 추천했길래 당신이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방방 뛰어? 남편은 처음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삼촌이 어떤 상품을 추천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크게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문제이지만 시누이 부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그런 보험 상품을 추천한 거냐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붙들고 한참 동안 성질을 내다가 금방 들어오겠다며 끊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댁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보험 추천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노발대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시아버지 허락은 받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서 집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러나 그들은 남편의 말을 신경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곧장 그들 앞으로 다가가 작성하고 있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얼음 상태가 되어버렸죠. 저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난번에도 어른말에 따박따박 대들기나 하더니 이제는 함부로 보험 계약서를 찢어버리기까지? 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모양이야? 남편은 외삼촌에게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생각을 하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들 다 넣어서 본인 배불리면 기분이 좋냐고 했죠. 확신에 차 있는 남편의 말에 외삼촌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정을 하긴 싫었던 것인지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이 있는 상품들로 추천한 것이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우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이런 좋은 상품들을 추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를 닮아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외삼촌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어디 본인 앞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고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되면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다 해약하더라도 외삼촌이 추천한 상품으로 옮기겠다면서요. 그러자 외삼촌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남편도 홀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가방에서 상품 설명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남편 앞에 가지고 와서 내밀면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외삼촌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상품 설명서를 하나하나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모습에 외삼촌은 크게 당황했는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상품 설명서 사진을 왜 찍어가냐면서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빼앗으려고 했죠.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힘도 있는 남편은 외삼촌을 잘만 피하더라고요. 그러자 외삼촌은 열이 받았는지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당장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외삼촌이 크게 화를 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상품 설명서는 고객들이 편하게 이해하라고 만들어 놓은 메뉴판 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고객으로서 다른 업체와의 상품 비교를 위해 사진 좀 찍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험 판매하는 외삼촌이 상품 비교를 위해 고객이 찍어가는 사진을 지우라며 큰 소리를 쳐도 되나요? 남편은 확신에 찬 듯 당당하게 외삼촌의 말에 반박했어요. 그리고는 사진 지우라고 한 번만 더 요구하면 본사에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했죠. 그러자 외삼촌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곧장 보험 일을 하는 친구에게 문자로 사진들을 보내더니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켜놓은 후 전화를 했죠. 그리고 전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사진 속 상품 설명서 보고 일반인들이 가입하기에 적당한 상품이 맞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친구는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본 후 크게 놀라면서 이거 누가 가입을 한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보험 판매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크게 놀라는 것을 보니 조만간 집에 큰 바람이 한번 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외삼촌이 크게 한탕 해먹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친구의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듯 표정을 지었죠. 그러나 워낙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차분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더라고요.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건지, 만약 가입을 했을 때 손해는 없는 건지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보통 보험 전문가들이 이런 상품은 일반인한테 추천을 잘 안 하지. 적당한 상품들이 있는데 굳이 비싼 보험 들게 만들어서 나중에 욕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가입 진행을 하면서 보장 내용은 조금씩 바꿀 수는 있는데 딱히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아니네. 근데 진짜 가족 맞아? 이상하네. 남편은 친구의 말을 듣고 고맙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보험 설계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로 이상한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노발대발하면서 큰 소리를 냈죠.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칠 생각을 하냐면서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외삼촌은 급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오신 시아버지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고 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얼굴까지 빨개지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죠. 정말로 비싼 보험을 추천하고 가입시켰냐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보험팔이를 하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당신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생명보험은 몇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추천받고 가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맹세코 당신을 위해서 보험 알아본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시아버지를 달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신 듯 보였습니다. 본인 보험을 왜 당신들이 신경 쓰는 거냐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냐며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비싼 돈을 들여 보험을 가입하려는 저희가 뭐냐면서 따져 물으셨어요. 그러자 외삼촌이 급하게 끼어들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것은 없다면서 본인은 그냥 가족으로서 좋은 상품으로 추천을 했던 것뿐이라고 억울하다고 했어요. 보험은 필요하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절대 손대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제 집안에서 보험팔이 하는 모습 보이면 형님이고 뭐고 평생 모르는 사람처럼 살 겁니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외삼촌은 단단히 삐진 것인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죠. 덕분에 그날 시아버지 생신 파티는 흐지부지 끝이 났어요. 제3막, 컨테이너, 시부의 스마트 시계. 그리고 그날 이후 외삼촌은 두 번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가 유난히 잘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시댁에 모일 때마다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속닥속닥 거렸는데 저는 그 모습에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지나가듯이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요즘 아가씨랑 아주버님 행동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자꾸 어머니랑 속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집안에 워낙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괜히 불안하네. 남편은 괜히 조용해서 더 불안하다는 저의 말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외삼촌도 집에 더 이상 오지 않고
시누이 부부도 자리를 잡았으니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말만 믿고 단순히 서로 친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신경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다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휴대폰이 울렸죠. 누군가고 봤더니 큰아버지께 걸려온 전화였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오신 적이 없는데 저희 둘은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지금 큰일이 났다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시누이 부부랑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본인은 시아버지를 지켜보느라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 저희 두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두 사람은 큰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보았는데 큰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며 먼저 전화를 끊으시는 것을 보니까 보이스피싱은 아닌 듯 했죠.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식사를 하다 말고 곧장 큰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도착해보니 정말 시누이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외삼촌까지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희 둘은 경찰관님께 가족이라고 말씀드린 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김영환 씨를 억지로 잡아 끌고 간 사건입니다. 이분들이 보험을 잔뜩 가입해 놓은 후 돈을 노리고 피해자를 잡아서 산에 버려진 컨테이너에 잡아 넣었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피해자분 상태는 괜찮습니다. 저와 남편은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시아버지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놓은 후 외식을 하자며 밖으로 불러내 외삼촌이 억지로 잡아 끌고 가서 미리 알아본 컨테이너에 가둬놨던 것이었죠. 물이며 음식들을 주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시아버지를 다시 꺼내 산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쩐지 1년 전부터 그들이 보험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졌다 싶더라고요. 그들은 시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낸 후 보험금을 받게 되면 정확히 3분의 1로 나눠 가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죠. 외삼촌이 휴대폰은 빼앗았는데 시아버지 손에 차고 있던 스마트 시계는 빼앗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점퍼를 입고 있어서 안 보이기도 했고 시아버지가 스마트 시계를 차고 있을 줄은 생각 못한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 시계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선물을 한 것이었어요. 그건 휴대폰이 없어도 휴대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로 위급신고 전화는 할 수 있었죠. 요즘 워낙 흉흉한 세상이니까 남편이 시아버지도 스마트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서 등록부터 위급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기능을 기억해낸 시아버지는 외삼촌이 가둬놓고 가버렸을 때 위급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시계에는 위치 추적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발견이 되어 곧장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다행히 범인 얼굴을 알고 있어 경찰에서는 곧장 그들을 잡아와 조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보험 문제 및 사람을 잡아가둔 혐의로 옥에 갇히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인 네가 그딴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냐? 크게 실망했다.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평생 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누이는 마지막까지 잘못했다고 옥에서 나가며 싹싹 빌겠다고 했지만 결국 저희들은 모두 시누이 부부와 아이의 연을 끊게 되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물론 민형사 소송도 독하게 진행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이번 일로 화해를 하셨고 예전처럼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부부도 여전히 시댁을 자주 찾아가서 시아버지를 잘 챙기고 있죠. 사실 이번 일 때문에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고 큰 실망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뒤숭숭했죠. 하지만 힘든 일이 지나면 좋은 일도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곧 행복한 일도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꿋꿋이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올 한 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에 신청을 해주시면 구독자 이벤트로 배경화면에 쓰인 켈리 액자를 발송해드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건 판례, 감동, 새로운 사연 등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